저는 결혼 35년 차 직장인입니다. 어느덧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부를 유지했네요.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다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세월이 빠르구나 느끼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저만큼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구나 생각했는데요. 저 역시 그런 세월들을 버텨왔었는데 요즘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을 당시 다정하지는 않더라도 남편의 남자다움과 책임감에 평생을 굶지는 않겠다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신혼 때는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분위기도 달라서 집안일이나 육아는 온통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남편 역시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번을 봐준 적이 없었답니다. 몸살이나 힘들어 남편에게 부탁을 했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네가 고작 뭘 했다고 몸살이 나? 아이 보느라고 집에서 뒹굴거리니까 아프기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 잘 때 운동도 하고 그러라니까. 남들 다 아무렇지 않게 애 보는 걸 넌 왜 그렇게 유난이야? 아프니까 애 봐달라고? 야, 난 밖에서 온갖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그런 남편한테 애 봐달라고 하고 싶냐? 양심이 있어야지 원. 내가 계속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약 먹고 열 내릴 때까지만 봐달라고요. 아이한테도 옮길 수 있고 오늘 저녁만 좀 봐줘요. 당신 내일 쉴 거잖아요. 오늘 푹 쉬면 나을 것 같으니까 몇 시간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어제도 약 먹었는데 애가 통 잠을 안 자니 열이 안 내렸어요. 지금껏 애 저 혼자 봤는데 한 번만 아이 좀 봐줘요. 야,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 내가 너 팔자였으면 남편 업고 다니겠다. 집에서 애나 보면서 쉬면서 뭘 아프다고 징징이야? 너 지금 이러는 거 밖에 나가서 말해봐. 누가 네 편 들어주나? 아주 그냥 팔자가 늘어지니까 이제는 애마저도 못 보겠다 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무슨 애를 혼자 봐. 난 돈 벌면서 애 키워주잖아. 여보, 저 아이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당신 일하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몇 시간은 봐줄 수 있잖아요. 어머님한테도 여쭤봐도 안 된다고만 하시고 병원에서도 하루라도 푹 쉬면 나아질 거라 하는데 당신이 좀 봐줘요. 남편은 자신이 돈을 버니 집안일이며 육아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행여나 남편에게 잠시라도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양심이 없다면서 핀잔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살이라도 한번 날라치면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일주일은 골골 대야 했죠. 힘도 제대로 못 써 비실비실대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건강한 여자라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이라며 저를 탓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막말을 퍼부어도 아이를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시집살이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집안에서 전 집안일과 아이를 보며 살기만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체가 바쁜 것도 아님에도 매일 술자리를 갖느라 정신이 없었죠. 낮부터 술자리에 만취해 집에 온 적도 많았고 밖에서 싸움이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때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술 약속에서 만난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도 했죠.
하루에도 100번도 넘게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지만 전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꿋꿋이 참아가며 버티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될 즈음 아이는 자신은 언제 가족과 놀러 가냐며 하는 말에 전 문득 남편과 함께 놀러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에 아이와 놀러 가자고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주말까지 놀면 누가 돈 버냐? 너랑 자식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냐? 뭐? 가족여행을 가자고? 너는 진짜 태평해서 좋겠다. 별 생각 없이 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현실을 몰라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놀러 가전 헛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면 가까운 곳이라도 놀러 간다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자기만 가족 사진도 없고 놀러도 안 간다면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 근방에 있는 놀이터라도 한번 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해외여행을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이 위해서 나가자는 건데. 네가 놀아주면 되잖아. 왜 갑자기 이 난리야? 쓸데없이 아줌마들이랑 어울려 다니니까 헛소리나 하고 있지.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돈 한 푼 안 벌면서 무슨 바라는 건 이렇게 많아? 원래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아내가 집안일 다 하는 거야. 아이가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당신이 데리고 놀이터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랑 딸아이랑은 자주 놀이터도 가지만 당신이랑은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이야 아이가 어려서 못 느끼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신이랑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나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당신도 주말에 쉴 때 아이랑 근처라도 놀러 같이 가요. 쓸데없는데 힘쓸 시간도 없어. 그럴 시간에 거리차 한 곳이라도 가서 접대해야 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본 티가 여기서 난다니까. 그렇게 애랑 놀고 싶으면 당신이나 실컷 놀아. 안 그래도 거래 안 늘어서 답답해 죽겠구먼. 무슨 놀러 가자는 태평한 얘기가 어떻게 나와? 현실 감각하고는 에휴. 남편에게 근처 놀이터라도 가자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라며 비아냥댔죠. 전 아이에게 그 흔한 아빠와 추억 하나 없다는 게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가부장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마치 자신의 몫을 다하는 양 행동했습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말을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접대를 한다며 매 주말마다 정신없이 외출을 했죠. 그렇게 밖에서 쓰는 돈이 많아도 사업 거래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놀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날에는 온갖 짜증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저는 소일거리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바람 피우려 하는 거 아니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고 나서도 남편은 생활비 30만 원만 주고 더 주지 않았습니다. 저축도 해야 하고 아이에게 쓸 돈도 많다며 더 달라 하니
돈도 안 버는 사람이 돈 욕심만 낸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쓸데없는데 돈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 딴 놈한테 돈이라도 퍼주고 있냐? 아니 내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뻔히 돈을 주는데도 무슨 모자란다는 거야? 네가 제대로 가계부 쓰고 아껴서 살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지금 부족하다는 게 말이나 돼? 헛소리 작작하고 그 돈으로 아껴서 쓸 생각이나 해. 여보, 요즘 30만 원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는 한 달 식재료 사는 것도 부족해요. 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고 준비물도 사야 하는데 빠듯하다고요. 아니면 저 일이라도 할게요. 옆집에서 자기 다니는 식료품 공장이 있는데 중간에 일할 사람 구한대요. 저 그거라도 할게요. 당신 돈 버는 거 힘들면 제가 벌어다가 쓰겠다고요. 왜? 돈 벌어서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30만 원이면 남들은 고맙다고 하면서 받을 돈인데 뭐가 부족해서 일까지 한다고 난리야? 100원 한 푼 안 버는 게 어디서 돈도 골라서 남편 앞에서 큰 소리를 쳐? 네가 이러면 제가 뭘 배우겠어?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한 번만 더 일하겠다는 소리 해봐. 밖에서 바람 피우느라 그러는 걸로 알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30만 원으로 생활비를 써요? 그 돈으로는 우리 가족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올려주던지 일하는 거 반대하지 말던지 둘 중 하나 당신이 결정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나 딸이나 굶어 세상 뜨겠다고요. 당신은 밖에서 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게 뭐냐고요. 생활비 더 줄 거 아니면 저 일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고 그때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했어요. 그때도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많긴 했지만 제 주변에서도 일을 시작하는 아내들이 많아졌고 저 역시 남편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남편 사업도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학교 간 사이 잠깐만 일을 하던 것이 어느덧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월급도 많이 올랐죠. 바깥일 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남편도 제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막상 받아오니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집안일과 육아는 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바로 병원으로 가볼 수 없어 남편에게 급히 전화해 당장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일하는 제 탓이라며 자신은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가 안정을 찾지. 허구한 날 집구석에 있지 않고 밖에나 쏘다니니 아이가 아플 수밖에. 이거 당신 탓이야.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난 못 가. 내가 가서 뭐 할 거야? 결국에는 당신 탓인데 어차피 당신 이제 갈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거길 왜 가? 바빠 눈꽃 뜰 새 없는데 전화는 왜 하고 난리야?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가보라는 거야? 아이가 아프다잖아. 복통 때문에 아파서 맹장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된 게 걱정 한 번 안 하고 못 간다고 해? 당신 오늘 쉬는 날이잖아. 사업장 문 닫는 날이라고
오늘 집에 있는다며. 지금도 집 아니야? 뭘 바빠 정신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바로 병원 좀 가. 가서 있으면 나 여기 일만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사업장 문 닫는 날은 닫는 날이고, 나 이제 사업차 대접하러 가야 하는데, 뭘 병원을 가?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 그런 거 가는 거 아니란 거 몰라? 안 그래도 사업 위기인데, 재소원 붙으라고 병원을 가라고 하는 거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애 두고 이래서 애가 아픈 거야. 당신 탓이니까 당신이 지금 가든 나중에 가든 알아서 해. 남편은 본인은 절대 갈 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저는 사장님께 제 상황을 사정하며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했죠. 다행히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식이 아팠는데도 모른 척하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나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날도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 가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에게 있던 정 없던 정 모두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날 이후 이혼을 하자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군요. 오히려 딸 팔자를 제 팔자처럼 만들려고 작정했다며 자식 생각은 추호도 안 하는 엄마라고 절 탓했어요. 뭐? 이혼? 이래서 우리 집에서 널 반대했던 거야. 부모 이혼에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은 애가 가정 꾸리면 얼마나 잘 꾸리겠냐면서 다들 말렸는데, 아휴, 내가 그 말만 들었어도 넌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거냐? 왜? 딸 팔자도 네 팔자랑 똑같이 만들려고? 이혼 가정에서 혼자 딸 키우면서 네 팔자 똑같이 만들 거냐고? 내가 오죽하면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 생각하겠어? 절대로 내 자식한테는 아빠 없는 서름 안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죽하면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암흑이겠다 생각하겠냐고. 당신이야말로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 언제 한번 지켜준 적 있어? 그렇게 이해한다던 사람이 결혼하고서 한 번은 날 보듬어 준 적이나 있냐고. 뭘 얼마나 보듬어줘야 되는 거냐? 하여튼 애정을 받아봐야 그것도 아는 거지. 아빠 없이 자란 애가 뭘 알겠냐? 야, 됐고 이혼하려면 어디 한번 실컷 해봐. 내가 그거 들어주기나 하나. 그리고 나랑 안 살 거면 애고 뭐고 다 놔두고 네 몸만 나가. 결혼하고서 뭐 하나 들고 온 것도 없으면서 이거 다 내가 일해서 사고 키웠던 거 알지? 정하고 싶으면 네 몸만 나가라고. 내가 왜 나만 나가? 어차피 당신 딸한테 애정도 없잖아. 한 번 놀러 가준 적도 없고 용돈 한 번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애 두고 가라니?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당신 30만 원 빼고 집에 가져온 돈이라도 있어?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못 산다고 하면 어쩔 건데? 이혼한다고 하면 네 엄마가 잘도 좋아하겠다. 그렇게 결혼할 때 눈물 짜면서 좋아하시더니만 이혼한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다고. 그리고 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넌 지금도 너 힘들다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냐? 참나. 나라고 좋아서 지금 결혼 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아? 밖에 나가면 너보다 싹싹하고 애교 많은 여자 놀리고 놀렸어. 어디다 대고 이혼이야? 그때는 남편과 정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친정엄마도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정신을 좀 차렸는지 남편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집안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죠. 그렇게 남남인 듯 살면서 전 저대로 직장 생활을 했고 남편은 여전히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도 남편은 고작 30만 원의 생활비만 줬을 뿐 더 돈을 줬던 적은 없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 한 번을 해주지 않았고 혼자서 휴가를 간다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전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처럼 생활을 했어요. 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였고 사춘기에도 한번 엇나감 없이 착하게 커주었으며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이 시골 마을이었는데 총구석에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 명문대 진학을 했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갈 때쯤 딸의 진학 소식에 학교 동문회며 동네 모임에서 장학금과 지원금 등을 챙겨줬어요. 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동문회였던 남편이 모두 중간에서 가로챘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되는 걸 뭘 묻냐 당당했죠. 걔가 공부를 왜 잘하겠어? 내 머리 닮아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동문회 나왔으니 동문회에서도 당연히 챙겨준 거지. 그럼 내가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맡겨둔 돈처럼 왜 그래? 평생을 돈 하더니만 딸 장학금도 당신 돈 같아? 착각하지 마. 이거 내 돈이야. 나 아니었으면 받았겠냐고. 우리 딸이 공부 잘해서 받은 거야.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다들 딸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하라고 도와준 건데 왜 당신이 그 돈을 가져가? 당장 가지고 와. 딸 대학 가서 직구하는데 보탰어야 하니까 당장 가지고 오라고. 딸 크는데 뭐 얼마나 보태줬다고 그걸 노려? 당신이 아빠야? 그리고 여기저기서 장학금이며 지원금 들어온 거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신이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 나 참 어이가 없네. 이제 키워준 값 수고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도 그거 바라니까 지원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예전부터 던동거리면서 돈 더 달라 난리였는데 딸내미 장학금 받았다고 하니까 탐나냐? 아유, 이것도 엄마라고. 당신이야말로 착한 척 그만해. 대학 가면 기숙사도 다 있구먼. 무슨 집을 구해? 기숙사 들어가겠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거기 가서 생활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는데 보태줄 생각은 못할 망정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아빠가 어디 있어? 당신 그거 술 마시는 데 쓰지 말고 당장 가지고 와. 당장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장학금 준 곳에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거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내가 아빠인데 아빠가 가져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당신은 대학 들어갈 딸 걱정이나 해. 당신처럼 현실 감각 없으면 가서 사고나 치지 않겠어? 공부 한번 잘한다고 애가 아빠나 무시하고 말이야. 키워준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건방진 게 아주 당신 쏙 빼닮았어. 남편은 자신에게 연락 온 장학금 등 지원금은 자신이 가지고 갔지만 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딸에게 그 돈을 달라 하니 딸은 야무지게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던 거죠. 저보다 배는 더 나은 딸이구나 생각이 들어 안심도 되고 뿌듯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싶어 답답했어요. 그래도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죠.
다른 대학에 진학해서도 효녀였습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어요. 거기다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저에게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딸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딸 이름을 팔아서 여기저기 돈을 빌렸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딸 이름을 대며 빌려간 돈을 달라기에 사정을 알아보니 남편이 딸 이름으로 돈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딸에게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민폐나 끼치고 있으니 당장 남편에게 해결하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뻔뻔했어요.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돈 좀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래도 사회생활 한다고 좀 알겠구나 싶었더니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이 좁아서 어떻게 살래? 딸내미 이름을 팔아? 내가 무슨 딸한테 빚지라고 했어? 뭐 했어? 그냥 딸 얘기 조금 하고서 돈 좀 빌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 이게 딸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 아니면 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우리 딸 이름 들이밀면서 돈 갚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딸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아빠라는 생각은 하고나 있니? 우리 딸 지금껏 대학 다니면서 우리한테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이 착실하게 살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해? 고작 대학 가서 돈 안 받았던 거 가지고. 야, 난 20년을 키웠어. 자식 20년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자식 키웠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걔가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나 있었겠어?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돈을 싸들고 와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둘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마. 당장 이거 해결 안 하면 당신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날 무시하는 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겠는데 우리 딸 이렇게 무시하는 거 한 번도 못 참아. 고작 당신 같은 게 아빠니까 지금껏 봐준 거야. 당장 해결 안 하면 당신 멀쩡하게 살 생각 하지 마. 전 지금 상황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멀쩡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고 남편은 그 뒤로 잠적했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고 사업장도 문 닫은 채 방치됐죠. 시댁에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들 연락 한 번 없었다며 말했고 그렇게 잠적을 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원래부터 별 도움이 없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3년을 잠적했다고 해서 크게 생활에 지장을 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서는 서류 정리도 필요했기에 실종 신고도 해두었는데 어느 곳에도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저희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딸에게 물어보니 이미 연애를 하기 전부터 집 상황을 모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멀쩡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오히려 저와 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위 역시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고 저에게도 마치 아들처럼 살뜰하게 잘했어요. 무엇보다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미 그 전부터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너무나 화기애애했습니다. 바깥 사돈과 안 사돈 사이는 정말 좋았고 다정했어요.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사이 역시 다정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와중에 갑자기 상견례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는데 바로 3년 전 잠적한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옆으로 와 앉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들은 사돈댁에서는 저희만큼이나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전 서둘러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더니만 갑자기 딸 상견례 자리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당신이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나가. 그리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한 번 연락도 없더니 뭔 생각으로 온 거야? 사돈댁에서도 당신 3년 전에 잠적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분위기 깰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멀쩡히 아빠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딸 상견례에 참석을 하네? 아무리 내가 3년 잠적을 했다고 쳐도 아빠는 아빠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자리를 없애는 건데? 뭐 사돈댁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하니 얘기하는 건 더 쉽겠네. 들어보니까 사돈댁이 좀 빵빵하던데? 뭐 받은 건 없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딸 시집 보내면 그쪽에서 뭐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딸 가지고 장사하니? 헛소리 작작하고 당장 사라지라고. 당신 아빠 자격 잃은 지 오래니까 여기서 나 화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거든? 그나마 사돈댁 안에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말하는 거야. 딸도 아빠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야. 당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건 3억인데 당신이 좀 내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당신 돈 잘 벌잖아. 딸 결혼하니까 뭐 모아둔 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모아뒀거나. 아니다. 사돈댁 잘 산다고 들었는데 당신 안 되면 빌려달라고 하지 뭐. 이거 안 갚으면 나 큰일 나. 아비 없는 딸 만들 거냐? 서류 가지고 사돈댁 가기 전에 당신이 해결 좀 해줘.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카드값이며 카드 대출이며 총 3억이나 되는 채무를 저보고 갚아달라며 뻔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하는 남편이 기가 막혔지만 이런 걸 남편이라고 지금껏 참았던 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가게 방 안쪽에 계셨던 바깥 사돈께서 나오시더니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제 표정을 보시고서는 남편에게가 볼을 내리치셨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깜짝 놀랐죠.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바깥 사돈도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 알죠? 아마 알 텐데. 3년 전에 당신이 사기친 공장 사장이 바로 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공장 다 망할 뻔했는데 날 잊으면 안 되지. 공장장이랑 짜고 날 속이니 좋았습니까? 거래한다는 핑계로 우리 사업 카드로 여자 동석해 술집 다니지 않았어요? 그 집 사람들 참 불쌍하고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이시라니. 당신 내가 3년을 쫓아다녔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거기 공장장이 짜고 친 걸
제가 어떻게 같이 사기를 칩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만 그 공장 사장님이셨구먼. 에잇,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당신이랑 할 말도 많았는데 우리 딸내미 데리고 가니 뭐 제가 사기친 건 아니지만 둥쳐주시죠. 당신 딸? 누가 당신 딸이야? 우리 며느리는 여기 이쪽에 계신 사부인 딸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남의 상견례까지 쫓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당신 잘 만났어. 그동안 사기친 거 이제 갚아야지. 그 공장장 지금 콩밥 먹고 있는데 이제 당신 차례야. 내가 2배고 3배고 다 갚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전 남편이 여기저기 빌린 돈 때문에 잠적을 한 줄 알았는데 그 돈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치면서 잠적을 한 것이었어요. 그 피해자가 바로 사돈댁이셨던 거죠.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돈댁은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적하기 몇 년 전에 우연히 지인 소개로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술 대접을 즐겨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애정이 없어 보여 가족들이 참 안쓰럽다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30만 원만 갖다 준다며 당당하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같은 남자로서 치졸하다 생각을 하셨대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남편을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고 실종 신고도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전 사돈댁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히려 사돈댁에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다시 사기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저에게 이혼을 먼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사돈댁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했어요. 3년의 잠적으로 남편은 가족을 버린 유책사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지금껏 생활비를 30만 원씩만 주었으니 재산 분할도 남편은 가지고 가지 못했죠. 이혼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에 사돈댁에서는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남편의 행적을 다시 찾았으니 형사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를 찾아와 한 번만 도와달라며 사정사정을 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30년이나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이렇게 단번에 헤어질 거냐고. 내가 아무리 바깥일 하느라 가정을 못 돌봤다고 하지만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이제 와서 이혼하면 뭐 할 거야? 딸도 결혼한 마당에 당신도 외로울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번만 잘 해결하면 가정에 충실할게. 어디서 개가 짖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35년이나 부부였는데 우리가 진짜 부부였나 싶을 정도로 당신한테 애정이고 뭐고 없어. 근한 추억도 없는데 이제 와서 부부니 뭐니 할 필요가 뭐가 있니? 당신이야말로 뻔뻔하다. 당신 내 남편 아닌 지 오래야. 이혼 소송한 건 단지 서류 정리하려고 한 거고 당신이랑 나랑 언제부터 부부였어? 당신 그러지 마. 당신 나 사랑하잖아. 내가 3년 잠적해서 그런 거 같은데 나도 다 이유가 있었어.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내가 아등바등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리게 된 거라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기를 쳤겠냐고. 사돈댁에서도 오해한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잘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약 먹었니? 뻔뻔한 건 여전하구나. 그래, 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뭐가 무섭겠니? 어디 접근금지라도 시켜줄까? 그것까지 더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 내가 여러 개 고소해 줄 테니까 같이 해결해봐.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앞에 찾아와. 당신 철장 신세 질 때도 멀쩡하게 걸어다니지 못하게 해줄 거니까. 알았니? 당장 사라져.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부탁을 했지만 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민사배상으로 사기친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서 그동안 잠적을 도와줬던 모양이더라고요. 배상하려고 시댁 재산까지 싹 다 처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남편이 정신을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와준 건 모르고 또다시 사고를 치겠죠.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전 이런 게 해방감이구나 느끼고 있어요. 딸이 결혼하고서 사돈 내에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는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좋은 친구와 사이를 얻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 같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막내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왔었어요. 상당히 살갑고 애교가 있어서 시댁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막내 동서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차갑고 버릇없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보여줬어요. 특히 저희 부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건지 막내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보여서 심기가 불편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면서 싸워봤자 감정 소모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니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막내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참을 수 없었는지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고 막내 동서와의 사이는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깨진 분열은 좀처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움은 점점 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절대로 가까워지지 말라며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잘못은 동서가 했는데도 되려 손윗사람인 제가 문제라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저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며 되려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저에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모는 동서내외가 일이 바빠서 바로 신혼여행을 못 간 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흥분해서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가 뒤에서 편을 들어주니 상당히 든든했었는지 코평수가 커져서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 모임이 있을 때 가지 않았어요. 가봤자 저희 부부가 얻을 것도 없고 오히려 감정만 상해와서 그냥 안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막내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 다음날 시댁으로 오는데
저희 부부도 같이 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신혼여행을 늦게 가게 된 동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가족들끼리 반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저는 내키지가 않았어요. 제가 왜 버릇없는 막내 동서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모는 손이 사람이면 마음이 더 넓어야 하지 않겠냐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 시댁 식구들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말이 없자 이번 주말에 오지 않는다면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난리치겠다면서 강압적인 모습으로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에 저희 부부는 주말에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가게 된 거였는데 막내 동서가 또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번 신혼여행 가서 쇼핑했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사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어머님이랑 형님 거예요. 캐나다산 현지 모피예요. 어머머머,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너무 큰 돈 쓴 거 아니니? 그렇잖아도 모피 한 벌 사려고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이걸로 보내면 되겠다. 아유, 정말 잘 입으마. 역시 막내 동서가 보는 눈이 좀 있네. 평소에도 입고 다니기에 딱 좋겠는데? 나도 이번에 모피 하나 사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알다시피 내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쇼핑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 막내 동서가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좋네. 이번에 나 병원 옮기게 되는 거 알지? 그때 가족들 모시고 와. 건강검진 한번 해드리게. 어머나,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아, 그리고 이건 둘째 형님 선물이에요. 별건 아닌데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 공항 앞에서 샀어요. 캐나다 국기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인데요. 이것도 살까 말까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뭐라도 손에 하나 쥐어줘야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입막음용으로 한 개 샀어요. 식구들 레벨에 맞춘 거니 불만은 없죠? 형님이랑 제가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손수건 주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손 아랫사람이니 어쩌겠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댁에 와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장지 안에 손수건 2장 들어있으니까 작은 아주버님이랑 나눠 쓰세요. 이런 동사 없죠? 어머님, 저 배고픈데 빨리 밥 먹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선물 같은 거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내 동서는 저를 화나게 만들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아 형님에겐 모피를 줬는데 저는 손수건만 줬다고 난리치면 분명 시모아 형님은 동서편을 들 테고 화살은 저에게만 돌아가게 되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서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줬을 때 받고 싶지 않았지만 또 받지 않으면 주는 사람 성의를 무시한다고 시모가 한마디 할 것 같아 묵묵히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서의 거침없는 말투와 행동을 지켜보던 남편은 감정이 상했는지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제가 시댁에 오기 전에 절대로 먼저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되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저희가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기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할 일만 딱 하면서 최대한 막내 동서와 부딪히지 않으려 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에게 형님이 다가왔어요. 막내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도 저를 싫어했었는데 마음에 맞는 막내 동서가 들어오니
그 시너지가 더 커졌는지 말을 더 함부로 했어요. 막내 동서가 동서랑은 너무 다르네? 막내 동서는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가족들 생각해서 모피코트 사온 거 봐봐. 저게 한두 푼도 아니고 딱 봐도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그걸 2벌이나 사가지고 왔잖아. 반대로 동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뭘 사가지고 왔더라? 너무 하찮은 거라. 생각도 안 난다. 먹을 거였나? 여기에서부터가 가족을 생각하는 차이가 다른데 이쁨을 받을 수 있겠어? 되려 비교가 돼서 차별만 더 심해지지? 동서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이런 식으로 분위기 안 좋게 조성해봤자 동서만 손해야. 막내 동서는 눈치도 빠르고 사람 기분을 너무 잘 파악해서 들었다 놨다 할 정도에 집안 형편도 좋잖아? 그런데 동서는 집안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하는 일도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나는 둘째 서방님이 왜 동서를 선택해서 안 좋은 길을 걸어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볼 것도 없는 동서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위기만 흐리고 있잖아. 제발 얼굴 좀 피면 안 될까? 너무 불편해서 참고 있다가 한 소리 하는 거야. 동서 때문에 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는 제발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형님, 우리 부부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먹고 사는 걸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저는 이미 예전부터 별로 안 좋았잖아요. 노력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 5년 동안 불평물만 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지만 항상 돌아오는 건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미 없는데 힘 빼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만 하려고요. 어머머머, 세상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둘째 형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일이 커지는 거 몰라요? 아휴,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러니 욕을 먹는 거예요. 큰형님 마음 이제야 충분히 알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님이 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둘째 형님 때문에 속 터진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형님, 그냥 둘째 형님 무시하세요. 그래봤자 목만 아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동서가 알아? 사람 비위 좀 맞춰줬다고 동서가 지금 상당히 잘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 말투부터 고치는 게 좋을 거야. 동서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입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나는 내 소신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동서 일이나 하지 그래. 그리고 형님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꼴값들을 떠네. 주방이 왜 이리 시끄럽나 했더니 또 시작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어? 가족의 평화가 뭔지 몰라? 내가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분명히 전화통화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애미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다. 꼭 가진 게 없는 집안들이 자존심 하나는 세가지고 듣기 싫은 말 좀 들으면 꼭 흥분해선 상황을 악화시키더라. 그냥 앞으로는 우리 집안과 담잡고 살자.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며느리로 5년 동안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저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과 다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제 할 일만 해왔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불만으로 쌓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식구로 받아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을 했었다면 이 정도까지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 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저에 대한 불만과 차별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예외 없었고 흥분한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시작된 가족들의 불만은 결국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의 관계는 무의미한 것 같아 저희 부부는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의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살 바엔 영 끊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그날 이후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전화번호 싹 다 바꿔버리고 이사까지 하게 되어버렸죠. 연락이 닿지 않게 거의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시모는 부모와 연 끊는 건 아니라면서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지긋지긋했던 얼굴 안 봐도 돼서 더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장염도 자주 걸리고 몸에서도 이상 반응이 자주 왔었는데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머리에 열이 나길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자 좀 더 큰 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상급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큰 형님과 막내 동서가 채용센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 상급 병원이 큰 형님이 새로 옮기게 된 병원인 것 같았어요. 저는 2 사람의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숨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막내 동서를 데리고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2 사람 몰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간 형님과 동서는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2 사람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몰래 엿들었어요. 옥상은 휴게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형님과 동서는 제가 가까이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의사이고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걸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 나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내 양심 문제이기도 하잖아. 아휴, 잘 알죠. 제가 형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누군가는 모셔야 할 텐데 형님이 모실 거예요? 그건 또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형님은 연락도 끊겨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형님이나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에요. 저 이제 막 결혼했어요. 저는 신혼생활을 어머님 수발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형님도 병원을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 간에 안 좋은 영향만 받게 될 텐데 나중에 어머님 건강 문제로 집안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이 의사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 양심에 걸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항암 치료 받는다고 해도 이미 어렵다면서요.
그럼 아버님 요양병원에 모신 것처럼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 치매 때문에 힘들어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요양병원 보내버렸잖아요. 저희라고 안 해야 될 이유 없죠? 어차피 췌장암 3기면 곧 말기 되는 거고 더 이상 희망도 없을 텐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환자라고 옆에서 시간 날 때마다 신경 써줘야 하는데 저는 그런 피곤한 삶 살고 싶지 않다고요. 형님은 저랑 대화가 잘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병이 훨씬 커진 다음 손쓰기 힘들어질 때 그때 얘기하고 요양병원 보내면 딱이겠네요. 그렇게 어머님과 작별하게 되면 재산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 깔끔하게 저희 삶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꼭 옳은 판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 같은데. 형님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면서요. 어차피 떠날 거 미련 줘봤자 뭐 하겠어요? 가족들만 피곤하고 어머님도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로 일이 커지기라도 할까봐 그러지. 뒤늦게 발견을 했다고 말을 해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의사 자격으로서 많은 타격을 받을 텐데 동서의 말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어머님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싶진 않아.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낫지.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모르겠네. 앞으로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찾아온 일이 점점 잦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겠지. 그렇다고 어머님 모실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편하겠어요. 왜 자식들이 부모가 늙으면 옛날에도 고려장을 했었겠어요. 그만큼 자식 입장에선 부모는 짐스러운 존재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는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냈어요. 아버님처럼 치매가 워낙 심해서 저희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저한테 도움 요청했었는데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마음에 걸렸는데 그게 훨씬 편해요. 요즘 시설도 좋아서 삼시세끼 밥 다 떠먹여주고 비슷한 연배대 사람들도 많아서 좋은 사람들과 말동무도 하고 집에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훨 나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서로의 삶에 적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치료를 최대한 늦춰보세요, 형님. 이래서 늙으면 하루빨리 떠나는 게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췌장암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그럼 저희 대화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 형님과 동서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가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갔는데 하도 기가 막힌 대화를 들었던 저는 둘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서로 얼굴을 안 보겠다고 연을 끊어버린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 다시 나타나 녹음된 내용을 들려준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또다시 저만 아픔이 생기게 될 것 같아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시모에게 말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시모에게 바로 알렸겠지만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나타나질 않아서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남편 보고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남편은 알아야 될 것 같아 제 핸드폰으로 녹음한 형님과 동서의 대화를 들려주었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어도 남편은 자식이고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쉽게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 문제로 인해 또다시 시댁 식구들과 얽히기 싫었는지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와 남편이 상처를 받았어도 시모의 병을 숨기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이 시모의 병을 알고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시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잘못되었을 때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제 말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옥상을 내려가자 채용센터 앞에 형님과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가 형님과 동서를 바라보며 밝은 얼굴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고 저희가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자 가족들 모두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니? 너는 얼굴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우리랑 연락 끊고 지내니까 마음이 편했나 봐. 평생 모른 척 하면서 살면 되지. 왜 아는 척 하는 거야? 어머님, 그냥 신경 자체를 끊으세요.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연 끊기로 했으니까 이제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며칠 동안 건강검진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 어머님 몸보신 시켜드릴 테니 좋은 곳으로 가요. 형님도 이제 곧 병원 일 거의 다 끝났죠? 아주버님도 이쪽으로 오기로 했다면서요? 그이는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대요. 저희 먼저 나가고 있을 테니까 제가 문자로 보낸 식당으로 오세요. 왜요? 둘째 형님도 가시게요? 영 끄는 사람은 빠지세요. 동서가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는데 좀 전에 형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님이랑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할 수가 있어? 이중인격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고 있는 어머님도 참 한심하네요.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녹음해뒀던 내용 어머님한테 들려드려. 남편은 형님과 동서가 나눈 녹음 내용을 시모에게 들려주었고 시모와 형님의 추악한 행동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병원으로 들어왔고 이 모든 상황을 온 가족이 알게 되자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시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순간 형님과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아비규환되었고 아주버님과 시동생도 예상치 못한 녹음된 내용을 듣게 돼서 그런지 시모의 돌발 행동을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시모는 순간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동시에 형님과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두 형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형님과 동서는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이미 두 형제는 마음을 접었는지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시모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모시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형님과 동서는 시모를 모시고 싶지 않았던 상황에서 최장한 판정을 받게 되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두 형제는 자기 엄마의 병을 알면서도 숨기려 했다는 거에 대해 분노했고, 결국 그날 이후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현재 별거 중이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까지 고려 중인 것 같아요. 시동생은 아이도 없고 모든 일은 동서의 입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 나선 시댁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여기며, 신혼 초인데도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던 시동생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동서와 결국 이혼을 밀어붙이는 눈치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진 이후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의 행동들에 대해 미안했다면서 다시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았던 터라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라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키지도 않고요. 가족들 모두 저와 남편에게 미안했다곤 하지만 이런 일을 알기 전까지 저희 부부를 안 좋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딱 여기까지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에게 많이 질렸는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모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게 저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매일같이 전화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와서 새 며느리 중에 저밖에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시모의 마음이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밖엔 안 들어 그날 이후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항암 치료로 시모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누구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남편의 뜻에 따라 주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동생과 전동서가 이혼을 하고 난 이후 알게 된 건데, 동서의 머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네요. 시동생과의 이혼으로 충격받아 쓰러진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머릿속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업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면서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비 신랑을 얼마나 아끼고 책임감 있게 키웠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관심과 집착은 분명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에게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예비 신랑은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자랐다고 들었었어요.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부께서 시고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보살핌을 받아왔었다며, 오래전부터 예비 신랑과 끈끈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비 신랑을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고모님들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집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긴장감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무거웠어요. 그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빈자리에 앉았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려 했으나 이미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무너지고 있었네요. 말 편히 해도 되지. 우리 얘기는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태호는 정말 내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나 다름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대화를 주고받아도 이해해주면 좋겠네. 일단 사진으로 보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생겼네. 사진은 살집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말라서 걱정이네. 이래서 힘이나 쓸 수 있겠어? 태호랑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삐쩍 말라서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걱정이네. 태호야, 고모들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니? 몸이 다부져야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숨풍숨풍 낳을 수 있는 건데 몸이 너무 멸치다. 고모들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삐걱거리잖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각자 느낀 대로 얘기 좀 해봐봐. 몸이 멸치같이 삐쩍 말라서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나도 인정할게. 그런데 보기와 다르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연봉 받고 있다던데?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요즘 개나 소나 대기업 근무하는데 그게 태호랑 결혼을 할 만큼 장점으로 꼽히는 건 아니잖아.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나는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평가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너무 예의 없이 상처되는 말을 막 뱉으시는 거 아니에요? 고모들이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태호 너는 내일 모레 40인데 아직까지 애처럼 굴 거야? 왜 이리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가족들 힘들게 하는 건데? 막내 고모가 이 자리에 없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얘가 한번 난리치면 뼈도 못 추리는 거 잊지 않았지? 우리 집안에는 적합하지 않은 며느리감이니까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시간만 버리니?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좋겠는데? 어차피 태호랑 결혼시킬 마음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다들 얼굴에 적혀있고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한테 궁금했던 거 있으면 물어봐. 혹시 알아? 결혼을 허락해 줄지도 모르잖아? 첫째 고모님의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예비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모두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멸치라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며 보기와는 다르게 힘도 세고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 밑에서 집안일도 도왔기 때문에 보시는 거와 다르게 야무지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한다며 질문이 아닌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제 속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려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고 험상궂은 얼굴로 걸어오는 분과 눈이 마주치면서 느낌상 막내 고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숨죽이며 침을 삼키면서 막내 고모님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알 수 있었죠. 시댁 집안의 실세는 막내 고모였고 예비 신랑 또한 굳어진 얼굴과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긴장이 되었습니다. 지방의 체인점 오픈 때문에 일이 바빠서 올 수 없다더니 시간을 뺄 수 있었나 봐.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오늘처럼 중요한 시간에 내가 빠지면 되겠어? 언니들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지. 쓸데없는 질문 같은 거 하지 않았지? 반가워요. 나는 태호가 어렸을 적 옆에서 제일 많이 돌봐주며
내 자식처럼 키워주고 지금까지도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막내 고모예요. 대충 얘기는 들었네요.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워낙 힘든 상황에서 태호를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하다는 건 이해를 해줘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니 어떻게 손님을 불러놓고 과일 하나도 안 내어오는 거야?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깜빡했네. 내가 금방 가져올 테니까 누님들이 대화들 나누고 있어. 태호 너는 잠깐 나 좀 도와주고. 이제 남자들이 사라졌으니 속 편히 얘기 좀 해볼까? 그쪽이 몇 번째라고 생각해요? 만난 지 한 3년 됐다고 했다면서요? 그 전에 이런 자리가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태호가 결혼을 못했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말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쪽 또한 내가 말한 조건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겁을 하면서 도망쳤거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까요? 우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설마 예비 시아버지가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처량한 모습을 보고 싶진 않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만큼의 작은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모들이 5이나 되잖아요. 그동안 태호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성의 표시로 각각 1억씩 보내주면 원하는 결혼 할 수 있어요. 네? 한 분당 1억씩을 드려야 한다고요? 그럼 5억이나 되는 거잖아요. 아버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 요구하신 부분은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집안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해주기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태우 씨랑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다가 왜 다들 도망쳤는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냥 그쪽은 시어머니가 5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1억 정도야 부담이 없겠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5이나 됐는데 그럼 모두를 충족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배분을 해야 귀가 시끄럽지 않지. 괜히 누구는 1억 주고 누구는 5천 주고 이런 식이면 이 결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겠어요? 5억에 이 결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을 어렸을 적부터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의 조건을 내민다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시부와 예비 신랑이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 내어주었고 저를 보며 즐거운 대화 주고받고 있냐는 말에 막내 고모님께서 원하신 조건에 대해 예비 신랑한테 말을 해주자 듣는 순간 얼굴을 붉히며 난리를 치고 있었지만 5 고모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인사 오기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고모들은 내가 결혼하길 원하는 거야? 이래서 누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이 집에 들어오겠냐고. 그동안 나를 키워준 보상을 왜 이 사람한테 받으려는 건데? 고모들 돈 많잖아. 다들 부유하면서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너를 몇십 년 동안 키우면서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예단비로 그 정도의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데려가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는 엄연히 의미가 다른 돈이라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돈이 문제겠어?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이 정도도 못 해준다면 우리는 결혼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러니 그쪽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으면 당장 돌아가요. 예비 신랑은 더 이상 듣기 싫다며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날 정말 많은 술을 마셨고 원하는 결혼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고모님들께 각각 1억씩 준다 해도 시어머니가 5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시집살이 또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고모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기가 너무 세서 이 집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네요. 아예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 또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비 신랑은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5 고모님들의 등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예비 신랑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자신이 없었네요. 결국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결정한 끝에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은 마음에 묻어둔 채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예비 신랑도 만나자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애원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과 추억들을 어떻게 기억에서 잊고 살아갈 수 있겠소? 내가 나을게. 우리 고모들과 인연을 끊고 같이 살면 되는 거잖아. 나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 내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고모들한테 끌려다닐 순 없어.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강행한다고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까? 태호 씨를 자식처럼 키웠다며. 그러니 정말 좋은 조건의 여자를 원하는 거겠지. 하지만 나는 고모님들의 눈에 차지 않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인연 끊는다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분명 더 안 좋은 문제들이 다가올지도 몰라. 그렇다고 내 인생을 고모들의 기준대로 맞춰가면서 살면 그건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예비 신랑은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겠다며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따로 나와서 집을 알아보면서 저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항상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고 한 성격하시는 고모님들이 이 사태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것 같지 않아 날이 가면 갈수록 예비 신랑이 걱정이 돼서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2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며 난리치고 집을 나온 이후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걸 보니 자기를 포기한 것 같다는 말을 하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동안 예비 신랑을 향한 애정이 엄청났기 때문에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하기만 했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 집 앞에 고모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침착하게 다가오시더니 대화 좀 하자며 근처 카페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첫째 고모님이 저에게 태우 씨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안다며 입을 여셨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나누지 못한 대화 좀 이어가려고 우리가 직접 찾아왔다. 계속 피해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도 공존했을 텐데 묵묵히 만나고 있는 것 보면 참 대단한 것 같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어디서 뭘 먹었고 무엇을 했는지까지 전부 다 보고받고 있었어. 너희들을 감시하는 눈이 몇 개인데 그냥 건들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우리를 찾아오던가 연락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시간만 잡아먹을 거야? 태호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저번에 말한 조건은 변함없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이제 더 이상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는 상의해봤나? 아직까지 말도 안 한 건 아니지?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당연히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얘기하셨겠죠. 저부터도 벌써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던걸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태호 씨, 장가 보낼 생각 없으시죠? 진심으로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행복을 바라는 게 우선일 텐데 돈을 바라시는 모습을 보니 고모님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태호 씨가 물건도 아니고 저를 상대로 장사하시는 거예요? 태호 씨를 키워주신 목적이 돈 때문은 아니잖아요. 가족분들 전부 다 부유하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시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다른 여자한테 태호 씨를 넘겨주는 게 싫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 분당 1억을 요구하신 거겠죠. 제 말이 틀린가요? 태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고모님들은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는 저를 보곤 당황했는지 주문한 음료를 들이켜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고모님들의 본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전부 다 맞는다며 다른 여자에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고 제가 떠나고 다른 여자가 와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며 돈이 많던 적던 상관없다면서 제 자체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2번 다시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지막 경고라며 한 번만 더 태호 씨랑 만나고 있다는 보고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껴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더 이상 관계를 끌고 갔다가는 제가 피해를 보거나 저희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비 신랑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며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자며 통보한 뒤에 전화를 끊게 되었네요. 재차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거나 저희 집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다며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저와 만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주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뒤 저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는지 더는 연락이 오거나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 또한 좋지 않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고모님들도 저를 찾아오지 않는 걸로 봐선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앞에 5 고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더니 5 고모님들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난리를 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머리가 다 뜯겨 나갈 것처럼 고모들에게 당하고 있다 경비원분들이 달려와 저를 떼어놓아 주셨고
막내 고모님은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하시며 예단비 각 1억씩 5억을 당장 보내라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태호 씨랑 끝난 지 한참 됐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부터 잡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을 건데 무슨 1억을 달라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동안 저 감시하셨잖아요. 안 만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너희들이 몰래 따로 만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태호가 무조건 너랑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을 얼굴 안 보겠다고 얘기하길래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고집을 부리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잠적을 했더라고. 그런데 너희들의 관계가 너무 평온하잖아. 결혼하겠다며 난리를 치고 잠적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길래 감시를 피해 몰래 만난다고 판단을 내린 거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당장 1억씩 달라니까? 그럼 원하는 대로 결혼시켜주겠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니? 고모님들 자식들 결혼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나요? 정말 나이만 드셨지. 행동하는 건 초등학생보다 못하시네요. 회사 앞에서 아침부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태호 씨랑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며 제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며 5 고모님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법적으로 상대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방금 저에게 했던 행동이 담긴 CCTV를 확보해달라고 얘기한 뒤에 그날 회의가 있어서 늦을까봐 일단 들어가려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퀵이 하나 왔다며 서류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김태호라는 사람이 보냈다고 하면 알 거라는 말을 꺼냈고 고모님들은 귀가 어찌나 박던지 저를 노려보고 있던 중 태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제 가방에 넣었던 서류 봉투를 가져가려고 달려들어 뺏으려 난리를 쳤어요. 그 사이 경비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방은 반으로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전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안에 수많은 사진들이 바닥에 펼쳐지면서 5 고모들은 일제히 벌벌 떨며 경악을 했고 저 또한 눈에 들어온 사진들을 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한테 전화 와서 받는 순간 저에게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대신 얘기를 전해달라길래 5 고모들에게 충격적인 말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던 고모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네요. 고모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하나라도 어기거나 멋대로 한다면 나는 무조건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을 전부 다 뿌려버릴 거야.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 나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줬고 지금까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잘 잡아준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야. 앞으로의 앞날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고모들의 꼭두각시처럼 살아왔잖아. 나도 더 이상 끌려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전화 한 통이면 거기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다 고모부들한테 넘어갈 거고 고모랑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질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촌 형 누나들 손에 들어가겠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장 사과해. 너 고모 성격 몰라? 그래서 지금 이딴 사진 몇 장으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다고 둘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배응망덕하게 너를 키워준 고모들한테 보답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내가 널 못 찾을 줄 알아? 나는 절대 사과 못하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랑 정말 인연 끊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얘 태호야, 고모가 미안했다. 처음부터 큰 고모는 둘의 결혼 허락해 주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 막내 고모가 그동안 키워준 값은 받아야 한다고 계속 우기길래 어쩔 수 없이 말을 따라왔단다. 너도 막내 고모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잖아. 그리고 그 자리도 전부 다 너희 막내 고모가 주선해서 이루어진 자리야. 관광버스 여행 한번 갔다 오자고 해서 잠깐 다녀왔던 것 뿐이야. 회사 앞에서 고모님들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첫째 고모부터 넷째 고모님까지 저에게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비셨지만 성격이 제일 불같은 다섯째 막내 고모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곤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까지 된 게 전부 다 제 잘못이라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경찰서로 전부 다 연행이 되었네요. 사진 속에 있던 장면들은 전부 다 고모님들이 다른 남자들과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고 놀면서 유흥을 즐기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현장까지 전부 다 사진 속에 담겨 있었죠. 한두 번이 아니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놀러를 다니고 있었네요. 그리고 태호 씨는 시작도 함께 했으면 마무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다섯째 고모가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자 사진들은 고모님들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넘어갔는지 다섯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로 다섯 집안의 가족들이 전부 다 몰려왔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경찰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끝내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얘기한 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고 너덜거린 상태로 회사로 다시 출근하려는데 태호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참지 못하고 그동안 모른 척했던 진실들을 전부 폭로하고 말았어. 우리 집안은 이제 무너지게 되겠지. 그래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다시 갈 테니까 받아줄 수 있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터라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고모님들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저를 그만큼 힘들게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저희는 헤어졌고 그 사람은 상황이 해결이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전해줬네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모두의 축복이 아닌 모두의 불행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한다 해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